이쪽 분야 아주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보다는 그 SNS 모바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우리 이상엽 우리 저기 뭐죠? 코알라 대표님 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엽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전 모바일 마케팅 회사를 2011년도에 설립했는데요. 2011년이 어떤 해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옴렉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막 도입하기 초창기에 그 옴니아가 쓰레기다라는 표현으로 막 안 좋다라고 막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던 스마트폰이 아직 우리나라에 막 보급되기 막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이제 모바일 마케팅 회사를 창립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저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더 잘해서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 대형 기획사들이나 하는데 들어가게 돼서 모바일 마케팅을 하게 될 기회를 얻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써져 있다시피 저는 모바일 마케팅을 먼저 해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문가란 말 절대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해봤자 6, 7년 정도밖에 못한 거잖아요. 6, 7년이면 그냥 회사의 대리급? 전문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모바일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왜냐면 모바일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최소한 2, 30년은 그 업계에 있어야 좀 전문가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6, 7년 했다고 전문가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초창기 시대라는 거죠. 모바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코알라 E&M이라는 회사, 강소기업협회, 한국대 강소기업 상생협회라는 데서 이제 사무국장으로도 있고요. 미국의 템플턴 대학교에 경영과 겸임 교수로 있는데 여기 좀 특이한 경험이 제가 이제 원래 이랜드 출신이에요. 이랜드에서 한 13년 정도면 꽤 오래 이랜드 첫 직장이 이랜드였고 이랜드 한 회사에서 1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다음 이직이 삼성전자예요. 근데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랜드에 있다고 웬 삼성전자? 근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모바일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저를 이제 스카우트해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책들을 조금 썼고요. 특허 같은 것들 좀 가지고 있어서 이제 좀 TV에도 좀 나오고 이제 내년에 2018년도 그 자영업 트렌드라는 책도 지금 공동 집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은 이번에 받았는데요. 제가 원래 기존의 특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벤처기업이 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아마 모바일 마케팅으로 벤처기업은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딱 요즘 너무 많이 나오는 화두인데 이걸 딱 간단하게 정리하거나 정의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정의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우선 사람과 사물이 연결이 됩니다. 사람과 사물이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AR이나 VR이나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IoT, 인터넷 오브 띵, IoE,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어쨌든 사람과 사물을 서로 연결을 하면 뭐가 나오나요? 연결했더니 빅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니까 어떤 패턴들이 나오고 어떤 빅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빅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하면요. 답이 없어요. 제가 실제 했었던 걸 얘기 드리면 그 스킨푸드라는 회사의 고객 데이터 6,000명이 주관식으로 써놓은 내용들을 사람이 분석하면 3일 꼬박 세도 정확하게 안 나와요. 휴먼 에러 같은 게 발생하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제 개발했었던 인공지능 마케팅 툴을 이용하면 한 1분 만에 그게 다 제 사람이 하던 3일 걸리던 거를 한 1, 2분 만에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게 어떤 사람과 사물을 연결해서 나오는 그런 큰 빅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분석된 인공지능으로 분석된 그 DB를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뭘 하냐? 오토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매출로 연결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이 뭐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이것들이 다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사람과 사물을 왜 연결해요? 판매를 잘 시키려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 방법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인공지능이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판매로 연결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거고요. 이제 제가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여러 가지 써놨는데 이게 오늘 배울 내용들인데 이 단계들이 결국에는 다 이거와 연결되어 있고 제가 그 고객 관리하는 그 7단계의
그 내용들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객 관리를 하는 게 기업은요, 어차피 고객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객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면 그 고객을 관리하는 이 모바일 구매 시대에 고객 관리하는 도구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고요. 1단계가 쇼핑몰이나 홈페이지 구축, 내 회사를 알리는 어떤 기본적인 게 필요하겠죠. 쇼핑몰 홈페이지. 2단계가 SNS 관리. 이게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요. 고객을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보통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들이 주로 있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뭐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3단계 오픈마켓이라고 하는데요. G마켓 옥션 11번가 뭐 쿠팡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 자사몰도 만들고 그리고 SNS에 어떤 플랫폼에서 고객도 모았어요. 궁극적으로 그 다음 뭘 해야 되나요? 팔아야죠. 어디다 갖다 팔 거냐? 오픈마켓에다 갖다가 좀 더 낚싯대를 많이 들여놓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나서 4단계가 푸시 도구, 그러니까 문자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여름에 뭐 매출을 크게 높인다든지 이번 추석 때 뭐 매출을 크게 높이는 마케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단계가 4단계인데 여기까지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런 게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아는데 수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고객을 관리하는 수준 차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요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5단계부터는 몰라서 못할 수 있습니다. 5단계부터는 그 다수의 고객을 바탕으로 신규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MDM이라고 제가 보통 얘기하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롯데백화점이나 아모레퍼시픽이 주로 많이 사용했고요. 보통 종이로 하던 지류 전단을 모바일로 옮기고 그리고 모바일로 그 클릭을 누르면 뭐 쿠폰이 다운받아지고 그 고객이 그걸 누구한테 전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웹로그 방식이라는 걸로 트래킹을 합니다. 그 트래킹을 해서 그 고객을 분석하는 단계가 5단계인데 요거는 조금 모바일에 굉장히 여기서부터 5단계부터 약간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죠. 6단계는 고객의 니즈를 깊게 파악하는데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설문조사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그리고 아예 판매를 여기 있는 모든 도구들은요 판매를 목적으로 판촉 활동이에요. 마케팅 판촉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다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6단계가 그렇게 설문조사인데 그 설문조사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명이나 1000명이나 이렇게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고 그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설문조사 종료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 설문조사는 10,000명이 하면 어떻고 1,000,000명이 하면 어때요? 마케팅을 대놓고 할 건데 그리고 다른 설문조사들은 딱 중립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예 대놓고 이 상품 좋아요. 설문조사 끝나면 이거 사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아예 목적이랑 목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아예 판매를 아예 대놓고 하려고 하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인공지능 마케팅 그 7단계 부분인데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도 1000년 넘는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100년 넘는 기업이 간신히 7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1000년 넘는 기업 7개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1000년 넘게. 근데 이게 되는 게 뭡니까? 고객이 있으면 기업은 안 죽어요. 근데 고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죠. 예, 기업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1000년 넘는 어떤 이런 강소기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중요한 건 그 단골 고객, 여기 뭐 신규 고객, 일반 고객, 단골 고객, 고객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충성 고객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충성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고객들을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모바일 마케팅 도구를 써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유경제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혼자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해야죠, 같이. 그래서 타업적이나 전략적 제휴나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 뒤에 사례 나옵니다. 그리고 저비용 마케팅 채널.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야죠. 비용은 최소한으로 가고 수익은 최대한 크게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채널을 믹스해야 되죠. 이거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마케팅 채널을 3개를 믹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전단지를 내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뭐 백화점 어떤 라디오 방송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3개를 하면요 보통 매출이 2배 정도 올라요. 그런데 한 마케팅 도구 한 8개를 써요. 뭐 버스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어요. 8개 마케팅 도구를 믹스하면 매출이 10배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채널 어떤 믹스 왜냐면 고객이 왜냐면요 그 상품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 저거 어딜 가도 계속 저게 보이네? 저거 진짜 좋은 건가 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만드는 거니까요. 마케팅 믹스 채널이라는 거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꼭 중요하고요. 오늘 사실 이 자이 마케팅과 타이 마케팅 이것만 배워가셔도 정말 크거죠. 자이 마케팅과 타이 마케팅이 정말 핵심인데요. 이 타이는요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한 마케팅이고요. 자이는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마케팅인데 이게 뭔 소리야? 어렵죠.
그런데 딱 보면 이해되게끔 표로 설명드리면 제가 이 짓을 했어요. 이렇게 서서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서 핸드빌 3단으로 적혀있는 걸 고객들에게 나눠줬어요. 고객 한 100명 지나가면 한두 명 받아갈까 말까? 또 거의 안 보고 버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타임 마케팅. 다른 사람이 강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도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했다가 너무 한 분이 그걸 가져가다가 바닥에 확 뜯겨서 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분을 따라갔어요. 그분이 어떤 쇼핑 패턴을 가지는가. 저분만 내 걸 받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내 걸 다 받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을 쫓아갔어요. 그분이 쇼핑카트 앞에 쓰더라고요. 쇼핑카트에 동전 100원을 주고 꺼냅니다. 그걸 보고 제가 이거 핸들비를 다 수치케이스로 다 박아갖고 무조건 가져가게. 버릴 수 없게. 아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너무 창피하고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1시간 동안 하니까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다가 나는 그냥 저분도 내 걸 버린 그분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방법을 써놓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한 30분 하다가 나와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손 닿는 데까지 다 뜯어갔어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제가 원래 기대한 건 쇼핑카트를 꺼내면서 이게 뭐지? 더 뜯어보는 정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객들은요, 지나가면서 쇼핑카트 사용 안 하고 바구니 들고 가는 사람,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이게 뭐지? 하고 다 뜯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자의가 발동된 겁니다. 누가 뜯으라고 안 했거든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뜯은 거예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그 순간 매출이 저희가 약합점에 제가 그 당시에 부서장이었는데요. 이 매출이 정말 꼴찌죠. 정말 작았고요. 이때 이제 저희가 막 이렇게 핸드빌 받아서 막 이렇게 쇼핑카트, 막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막 이런 데다 막 뿌리고 막 안달복달 했어요. 매출 올리려고. 매출이 한 2배 정도 16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어요. 그때 이걸 하고 나서 매출이 저희만 320만 원으로 2배 정도 또 오른 거예요. 딴 애들은 더 하거나 강남점 같은 경우에 계속 떨어졌는데 930에서 790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이 효과가 있네 라고 확신하고 그 다음 주에 전점이 추석 전이었거든요. 전점이 다 전단을 나갈 때 딱 했는데 1000만 원 매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80만 원 하던 매출이 한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으로 매출이 올라갔을 때 전 이 영향력을 확실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과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자의 마케팅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모바일 마케팅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뒤에 설명 듣겠습니다. 잠깐 쉬면서 보겠습니다. 네,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인간의 도전장을 내민 사례가 많았는데요. 화면 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골프공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진 골프 로봇 LG리그입니다. 올 초 PGA 투어 피닉스 별게 다 나오죠? 오픈에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로봇이 친 티샷이 정확하게 그림에 안착하더니 그대로 풀컵으로 빨려 들어갔는데요. 홀인원입니다. 프로골퍼도 평생에 한 번이 힘들다는 홀인원을 가뿐히 해냈습니다. 골프 로봇의 실력은 예전부터 유명했는데요. 2013년 LG리그 이전 모델 제프가 골프 선수 로리 맥글로이와 2세 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거리의 드럼 세탁기 안으로 공을 집어넣는 경기인데요. 결과는 인간의 승리였지만 경기 내용은 로봇이 더 좋았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도 골키퍼 로봇을 만나 쩔쩔맸습니다. 2013년 일본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메시와 로봇의 승부차기 대결을 주선한 건데요. 시속 130km가 넘는 강수킥을 척척 막아내자 메시의 표정이 이내 성공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 번의 시도 끝에 겨우 한 골을 넣은 메시가 안도의 한숨을 내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최고의 검객과 로봇팔의 대결입니다. 일본 야스카와 정의 로봇 모프맨이 세계 최고의 검객 이사오 마치니와 실력을 겨뤘습니다. 사성개비, 수평개비, 사람과 로봇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정교하게 검을 휘둘러서 목표를 반토막내죠. 그런데 이 로봇의 움직임이 대결을 펼치는 검객과 비슷한데요. 사실 이 로봇팔은 검객 이사오 마치의 몸에 센서를 담긴 문제를 그대로 따라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선검객의 대결에선 당연히 로봇 제자가 스승을 넘어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체력의 한계를 느껴 속도가 느려지지만 로봇은 동력원만 공급해주면 지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놀라운 기술의 진화를 보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과 인공 이제 두려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로봇이 머신러닝이 되고 있는지. 티모볼이라는 레전드라는 학교에서 그리고
유튜브 쪽에 랭킹 1위라는 식으로 여기서 표현되어 있죠. 랭킹 넘버 1이라고. 저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래요. 탁구 선수들도 잘 못하는. 여기서 놀라운 건 저 공이 오고 있는 것들을 다 인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체의 각도 같은 것도 사람처럼 정확하게 맞추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치기 힘든 곳으로 몰아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처음 포인트를 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런 건데, 이제 머신러닝이 얼마나 무섭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에 무슨 바둑 한 판 이기는 뭐 알파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머신러닝이 진행되고 있고 이 모든이 개발되고 있고 이 모든 건 다 오픈소스로 알파고도 지금 보시면 그 자료 그대로 다 DB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1단계, 그 홈피 쇼핑몰 어플 같은 걸 제작하는 걸 1단계라고 하는데요. 홈피에 PG사를 붙이면 이제 쇼핑몰이 되죠. 당연한 얘기고요. PG의 수수료 한 3.5%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는 내용들 써놨습니다. 카페24 고도몰로 이제 무료로 이제 솔루션 같은 거 제작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고요. 워드프레스나 구누보드 같이 프로그램을 조금 짤 줄 아는 사람들끼리 자기만의 맞춤형 쇼핑몰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일반 PC용 모바일 전용 이게 뭐냐면요. 도메인 앞에 M자라고 써져 있는 건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m.naver.com, m.다음단넷 뭐 이런 식으로 떠요. 앞에 M자가 뜹니다. 그런데 컴퓨터 들어가면 그냥 M자가 안 뜨거든요. 근데 걔들이 보통 이렇게 PC랑 이 모바일용을 나눠서 쓰고 있는 걸 쓰고 있고요. 일반형, 반응형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로 만드는 걸 보통 사용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얘는 두 개니까 용량이 두 배로 들고 얘는 용량은 하나로밖에 안 들겠죠. 그런데 얘는 용량이 두 배로 드는 대신에 모바일에도 굉장히 최적화되고 이 PC에도 최적화되는데 반응형은 그 휴대폰이 일본 휴대폰이나 뭐 중국 휴대폰이 좀 그러면 막 하나씩 밀려 내려온다든지 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장점은 네이버나 다음처럼 보여줄 게 많아. 그러면 이걸로 가시면 맞고요. 내가 무슨 변호사나 세무사나 나만 보여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반응형으로 깔끔하게 하는 게 좋죠. 보여줄 게 이렇게 그 핵심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고 잘 만들어진 쇼핑몰 선택을 우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내가 쇼핑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가서 그 쇼핑몰 상담하고 하면은 가격만 비싸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 서칭해서 지금 잘 된 사례들 몇 개 딱 찍고 얘처럼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플은 저는 제작하는 거 반대인데 이런 경우 어플은 개인 가격 대비 그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가성비가. 근데 이제 사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고객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써도 되는데 이건 뭐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 폐쇄몰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는요, SNS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데, SNS 마케팅 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다른 나라 같은 게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이 세 가지가 거의 주죠. 거기에 언론 기사 조금 사용하면 거의 뭐 온라인 마케팅 거의 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고객 한 95% 이상은 이거에 다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사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추후에는 이렇게 변할 거예요. 자, 뭔 얘기냐? 그 지사들이 있잖아요. 각 거점에 지사들이 있는데 이 사실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SNS 도구나 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넣을 컨텐츠를 뭘 넣을 거냐, 어떤 걸 만드느냐, 이게 사실 문제고 그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거를 본사에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만든 거를 지사에서 확 확산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한다라고 대충 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신규 뭐 그렇게 창출되고 뭐 마케팅 뉴스 채널을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이 표로 그 방금 설명했었던 그 페이지들을 정리하면 이게 한 표로 나오는데 이게 본사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다 채울 어떤 콘텐츠를 뭐 예를 들어 300만 원이나 뭐 한 500만 원 정도 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사에다가 그 똑같은 콘텐츠에 워터마크 같이 이름 같은 것들 채워서 예를 들면 뭐 부산점이면 부산점, 인천점이면 인천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퍼뜨렸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예를 들게요. BBQ 치킨에서 BBQ 본사에서 BBQ가 한 2,000개 정도 매장이 있어요. 전국에 2,000개 매장이 있는데 이 2,000개 매장에서 다 SNS 못 하잖아요. 이 사장님들이 영세하고 하니까. 근데 본사에서 이걸 만들어 주는 거죠. 그냥 본사에서 그냥 그걸 합니다. 근데 BBQ 말고 예를 들어 교촌치킨에서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교촌치킨에서 한 매장이 한 2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개 정도 돼서 BBQ보다 훨씬 적지만 만약에 이 200개 매장 점주들이 다 SNS를 가지고 있다면 페이스북,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를 다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의 점주들이 한 1년 정도 고객을 모아서 자기 지역에 있는 고객을 10,000명씩 모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보통 한 달에 700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000명 정도 각 지역에 있는 고객들만 내 고객들만 모았다라고 했으면요 200개 매장이면 20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교촌치킨 같은 데서 본사 자기 거 컨텐츠 만들어서 자기 거 한 4, 5만 명 정도 모으겠죠. 보통 1년 정도 하면. 그리고 이제 각 매장에 있는 200만 명 정도의 고객이 만약에 만들어졌다. 근데 어차피 컨텐츠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번 주간에 보여주고자 하는 마케팅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를 같은 소리를 쫙 내야지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컨텐츠 하나 만들었고 어떤 이벤트 하나 하면서 본사에서 진행하는 거를 200개의 SNS, 그것도 페이스북,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 한 600개네요. 거기다 확 퍼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할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교촌치킨이 BBQ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매장 개수가 10배 이상 적지만 온라인에서는 200개 이상 많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이게 2018년도에 SNS 트렌드로 갈 것이다. 그리고 비용도 보세요. 그 본사에서 한 300에서 500만 원 들여서 컨텐츠를 개발해갖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각 그 지점들한테 워터마크만 박아서 이름만 어디점 원점 이렇게 박아서 뿌리는 건 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100만 원 이하로도 받아서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뭐 부산에 뭐 그 교촌치킨 점주예요. 그러다가 100만 원 정도 들여서 내 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고객 10,000명이 모이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아십니까? 그 고객 10,000명이면요 1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내 고객 10,000명이 1억 원 정도 가치가 있는데 그 1억 원 정도 가치는 얘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꼭 중요한 얘기니까. 에이 무슨 고객 10,000명이 무슨 1억 원의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직이에요. 제가 그 카페에 회원이 한 3만 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3만 명 중에 한 2만 명은 실제 활동 안 해요. 근데 10,000명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활동하는 사람 10,000명이라고 치고 그 10,000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제가 예를 들어 뭐 양말 같은 거 뭐 10세트에 뭐 10,000원이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이거를 그 10만 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1%가 10,000원짜리 신발이 양말 괜찮다 사자 하고 사는 사람이 1%가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한 100명이죠? 1%니까 그 100명이 10,000원짜리 구매하면 한 하루에 저희가 매출이 얼마가 생길까요? 100만 원 정도가 생기는 거예요. 최저로 잡았습니다. 그 10,000명이 만들 수 있는 매출을 최저로 1%가 한 가지 상품에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서는 가격이 비싼 걸 올려도 되고 상품을 더 많이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거보다 못하면 사실 사업을 잘 못하시는 분인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1%가 100만 원의 매출을 하루에 일으킨다고 가정하고 이거 인터넷은 24시간 움직이는 게 장점이지 않습니까? 한 달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한 3,000만 원이 났다고 쳐요. 그래서 10,000명 중에 한 30%가 구매로 연결됐다고 가정했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3,000만 원 매출 중에 순이익이 얼마죠? 보통 한 30%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비용 다 빼고 30%, 한 1,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났다고 쳐요. 이 1,000만 원의 이익을 1년 동안 하면 얼마죠? 1억 2천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10,000명의 고객 가지고 10,000원짜리 상품을 1%한테만 팔아도 저한테 순이익이 1억 2천이 생깁니다. 우수비 2천 떼요. 그래도 1억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10,000명이? 그래서 뒤에 좀 설명 또 할 건데 하여튼 그래서 고객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를 아는, 내 매장을 아는 고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결국 팀이에요. 근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고객 관리를 잘 못해서 활용을 못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파불고기 같은 경우 실제 사례가 이렇게 SNS를 관리를 하는데 얘네가 한 20개 정도 매장이 있어요. 근데 이 20개 매장이 다 하면 20만 명 정도 고객이 바로 생기죠. 그런데 대파불고기 자기 딴에는 그 불고기 브라더스가 경쟁사래요. 근데 불고기 브라더스는 한 15년 전, 10년 전부터 SNS를 했는데 회원이 5만 명밖에 없어요. 본사는. 얘는 이 20개 점포에서 만약에 한 1년 정도 투자해서 걔네는 10년 넘게 해서 5만 명 모았는데 얘네는 20개 매장에서 1년 정도 하고 20만 명을 바로 모을 수 있는 거죠. 바로 불고기 브라더스보다 온라인에서 마케팅 강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내년에는 무조건 이렇게 갈 거예요.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드는데 효율은 굉장히 좋고 본사에서 싫어할 이유도 없고 지사에서 싫어할 이유도 없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SNS 운영의 기본인데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진심을 어려서 해야 돼요. 사실 이런 거 뉴스에 다 떴어요. 뭐 페북으로 돈벌이 악용되는 SNS. 저는 이거 사실 게으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살짝 그런 느낌인데 잘하면 굉장히 좋아요. 잘하는 사례입니다. 이 온누라는 데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전 이 온누가 저한테 이거를 컨설팅 의뢰했을 때 한우를 무슨 그것도 툭불 한우를 온라인에서 어떻게 팔아? 이거 배송이 이거 누가 온라인에서 사 먹겠니? 그럴 일 없다. 나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박이 나냐면요. 물론 얘네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걔네 자사몰이에요. 그리고 이게 모두 여기 써져 있는 페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티스토리, 카스, 톡톡, 옐로우 아이디, 네이버 다음 이런 데 다 올렸어요. 올릴 수 있는 온라인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걸 온누라는 걸 검색하면은 그것만 쫙 뜨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저기 다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고객이 어떤 걸 가지냐면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거죠. 여기 굉장히 크게 잘하나 보다 이렇게.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네이트온 같은 데서 거꾸로 연락이 왔어요. 거꾸로 연락이 와서 키워드를 공짜로 한번 써봐라. 니네 소사업 되게 크게 하나봐. 니네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좀 써라. 그래서 추석 선물 치면은 얘가 제일 위에 뜬다든지 이렇게 공짜로 그걸 키워드를 줄 정도로. 그리고 나서 추후에 궁극적으로 말하면 한 2년 뒤에요. 얘네가 원래는 마장동에 직원 3명 정도 있는 조그만 그냥 정육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택부터 시작해서 12군데에 농협이라든지 하나로마트 같은데 정육 코너를 차지하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콜을 한 거죠. 야, 니네 되게 소사업 크게 하나 봐. 와서 우리 거 정육점 코너 좀 맡아줘. 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파워를 키웠는데 그렇게 키웠었던 이유는 한 2년 정도 온라인에서 굉장히 고객 관리를 잘하고 브랜딩을 얻고 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리고 싶긴 한데 아쉽네요. 자, 그리고 이 클릭 농장에 보시면 이 휴대폰들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지금 SNS에 억지로 수치를 올리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저희가 보통 피드라고 부르는데 그 화면을 쭉 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진이고 이미지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10만 명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뭘까요? 네, 다 이런 것들이죠. 이 기계들이 그냥 올려놓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이 올려놓은 수치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효과도 없어요. 이거 해봤자 그냥 쓰레기입니다. 이거 하면 의미가 없어요. SNS 마케팅 하는. 저는 10만 명을 이런 식으로 모으는 것보다 1000명을 제대로 모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000명이 넘기 시작하면 슬슬 이제 효과가 나기 시작해요. 제가 매출이나 이런 거에 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진성 고객 1000명 모으는 건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근데 10,000명 모았다 진성 고객 10,000명? 근데 그거 하려면 진짜 한 1년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하고 나면 내 팬이 그만큼 확보되니까 내가 망할 확률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고정적으로 사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상품 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 써져 있죠. 여기 보면요. 이 1인 콘텐츠 시대가 됐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생방송 콘텐츠. 예전에 생방송은요. 방송국 아니면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해요. 그냥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누구나 생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채널이 4개나 있어요. 그리고 이 4개 실시간 생방송을 하고 나면 다시 보기 하는 게 또 5개, 총 9개 채널에서 다시 보기나 생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년에는 먹방이랑 쿡방이 굉장히 인기 끌었죠. 그래서 회원도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는 이런 걸 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제 유명한 캐리 언니라고 해가지고 143만 명 정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얘는 143억짜리 가치가 있는 중소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구독자거든요. 구독자 수가 863만 명이다. 얘는 이 구독자가 뭐냐면요. 얘가 어떤 컨텐츠를 하나 올리면 그거 무조건 내가 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독자가. 그리고 그냥 구독자 아니고 그냥 본 사람이 한 1000만 명이 넘어요. 얘네들은 한 1000만 명 넘게 이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구독한 사람들도 몇백만 명씩 모여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 돈을 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의 1%만 구매로 연결되게 만들기만 해도 효과가 엄청날 테니까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시대다 SNS 이거가 좀 재밌는데요. 제가 그 쿠팡이가 막 하루 2시간 배송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한 2년 정도 좀 전에. 그때 이제 11번가에서 저한테 컨설팅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K 부사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막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는 게 우리도 1조 정도 투자해서 물류센터를 짓고 막 쿠팡처럼 이렇게 해야 돼? 방법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린 게 이거를 해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시대가 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안, 그 대항마로 제안한 시스템인데 되게 쉬워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여성 2명의 쇼호스트들이 지금 파리 상젤리제 거리를 걷고 있다고 쳐요. 그리고 그 뒤에 카메라맨이 쫓아갑니다. 상젤리제 거리를 걷고 있는 그 2명의 쇼호스트들이 서로 막 수다를 떨면서 가다가 갑자기 루이비통 본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루이비통 본사로.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막 이쁜 가방이라든지 이런 상품들 막 구경하다가 어떤 가방 하나를 딱 들어요, 쇼호스트가. 야 이거 몇 개, 진짜 이쁘다, 사고 싶다. 이거 얼마예요?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점원이 얼마다? 한 30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고가. 거기서 갑자기 그 카메라맨한테 이거 살 사람? 이렇게 했어요. 한국에서 지금 이 쇼호스트들이 하고 있는 이거를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팬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나 저거 사고 싶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TV에 막 댓글 달고 구매하고 하는 창들 다 있는 것처럼 거기 막 별풍선 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구매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걸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30개 다 판매되면 어떻게 해요? 솔드아웃이니까 또 이동하는 거죠. 또 이동하다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매장에 오프라인 그러니까 그 뭐랄까 홈쇼핑을 그냥 그 홈쇼핑 매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거리를 그것도 세계 전역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SNS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핵심은 이거죠. 그 유럽에서 방금 프랑스 파리에서 샀었던 그 상젤리제 거리의 파리 그 본사에서 방금 내가 구매했던 그 가방이 내일 우리 집에 온다면 입니다. 그러면 쿠팡보다 훨씬 강력하지 않을까요? 해외 직구가 그 다음날 우리 집에 온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띵띵하고 옵니다. 그러면 훨씬 좋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더니 K부사님 아니 그게 어떻게 되냐고 어제 샀는 걸 그거 어떻게 그 다음날 갖다 줘. 되죠. 왜 될까요? 방송이니까. 이게 뭐냐 방송이 이게 지금 방송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방송하는 뭐예요? 각본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짜져져 있고. 그럼 그 물건 지금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죠. 한국 물센터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 수량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각본대로 말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게 방송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뜰 거고요. 실제 작년에는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내가 막 사고 싶은 물건들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친구들한테 실시간으로 막 찍어서 보내줘요. 이거 살 사람. 하면 산다는 사람들 막 보따리 상들이 그냥 일본에서 그 물건들 사가지고 중국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중국에서 갖다 팔고 이런 게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기업화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게 있고요. 그럼 SNS 컨텐츠 어떻게 제작하느냐? 강약, 중강약을 잘 하셔야 돼요. 강하게 이렇게 기획 컨텐츠, 상품을 홍보하는 컨텐츠를 보여주고 중이 뉴스 같은 거에 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하게 정보성 컨텐츠를 주는 거예요. 상품과 직접 관련 없지만 우리 고객층이 관심 가질 만한 정보를 줘야지. 그 생각해보세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친구랑 같이 얘기하고 싶나요? 그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 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이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 해주는 거. 정보성 컨텐츠를 꼭 같이 넣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장님은 어떤 실수하나요? 내 상품 좋아, 저렴해. 내 상품 좋아, 저렴해만 계속 반복하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떻게 하나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상품 좋다는 얘기만 누가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래서 강약, 중강약을 잘 조율해서 하셔야 되는데 강하게 우리 상품 한번 보여주고 일주일에 만약에 일주일 5일 동안 하루는 강하게 우리 상품 보여주고 그 다음 날에는 뭐 이렇게 약하게 뭐 그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정보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는 뉴스 같은 걸로 공신력 있게 중간 정도로 한번 우리 상품 좋다라고 홍보해주고 또 강하게 또 약하게 고객이 또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제 저희 공신 플레이 도시라는 곳에서 이게 요거가 그대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라가는 거 그냥 제가 캡처해 볼 거예요. 이미지 카드랑 이미지 영상처럼 요 사이즈로 만들어줬어요.
이건 좀 강하게 홍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뭐 상품이 같은 것들 써서 하는 거죠. 이 물놀이 안전수칙 이런 건 좀 약하게 보여주는 거가 되겠죠. 이건 강하게 보여주는 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SNS 유명인 PPL 협찬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내년도 트렌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돈 안 드는 꼭 연예인들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이런 사람들 돈 하나도 안 내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막 이렇게 서가지고 막 발표하고 했어요. 그럴 때 뭐 제가 그때 뭐 시계 같은 거 우리 회사 시계를 갖고 있다든지 이랬어요. 그 사진 무조건 퍼서 쓰셔도 돼요. 기자회견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 마음대로 써, 나 초상권 포기했어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이순신 동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세종대왕 그 동상 같은 거 광화문에 있는 그런 거 쓰셔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왜? 저작권, 초상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의 어떤 위인들인데 그거 좀 약간 너무 상업적으로 이렇게 안 좋게 막 이렇게 위인들을 하면 우리 브랜드가 되려 역풍 맞을 수도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그런데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 거 세종대왕이 그렇게 생겼다고 누가 장담해요?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 세종대왕 얼굴 보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그거를 뭐 밑에 후손들한테 뭐 어떻게 줘요? 돈은? 그 후손이 누군데요? 후손이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주고 싶어도. 이해되시죠? 그거 다 무료예요. 그래서 옛날에 메가팩스 할 때 이순신 장군이 딱 나와서 동상하는 그거 공짜로 그냥 한 거야 걔네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쓰셔야 된다고. 제 얘기가 돈 안 들고 SNS에 바이럴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찾아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얘기들에 대한 거고요. 자, 그럼 촬영을 해야죠. SNS에다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기준입니다. 원근감이 있도록 촬영해야 되고 근접 촬영, 적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적사 촬영하고 웃는 얼굴이 많은 SNS를 많이 만드셔야 된다. 이게 사실 기본이에요. 사진 찍는 기본. 그리고 우리 상품을 노출할 수 있는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웹툰입니다. 기업형 웹툰. 기업형 웹툰이 뭐냐면요. 기안84라는 유명한 만화가가 있어요. 이 만화가 하단에 한 컷에 요 이미지 요거 하나 넣는데 삼성화재 이거 넣는데 이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2,600만 원이에요. 이거 한 컷에 한화 하는데. 그런데 기업형 웹툰 1주에 52주 연재할 때 5,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 학습들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실제 오프라인에도 이렇게 끌고 그걸 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2,600만 원 하루에 한 화에 이거 하나, 요 이미지 하나 넣는 거랑 5,200만 원 1년 동안 52주 하면서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바이럴 할 수 있는 거 어느 걸 하시겠어요? 돈 있는 회사들은 다 이거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기획하고 머리 짜고 뭐 어쩌고 해야겠죠. 근데 그게 이 5,200만 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내년에는 무조건 기업형 웹툰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트렌드를 읽어봅니다. 실제 많이 하고 있고요. 샘어슨이라고 그 태국 그 식당에서 하는 건데 이분이 사실 제 친구예요.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계속 다른 기업들도 지금 자꾸 웹툰으로 이야기를 풀고 자기 스토리를 아까 얘기 드렸지만 SNS의 핵심은 뭡니까? 컨텐츠예요. 어떤 컨텐츠를 거기다 재밌게 올리느냐, 그리고 우리 상품과 어떻게 잘 연결시키느냐, 그리고 고객의 관심을 가져오느냐 이런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이 요즘 핫하죠. 뭐 페이스북 좀 죽고 이제 사실 저는 인스타그램도 지금 죽고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굉장히 크게 떴죠.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방법, 컨셉을 통일합니다. 이렇게 세 개, 이 피드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개를 한 세트로 이렇게 묶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영상형 콘텐츠에서 나는 딴 거 다 모르겠고 무조건 영상만 올리겠다 라는 이런 컨셉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나는 상품 전혀 노출 안 해. 이거 이니스프린인데요. 상품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제주도의 어떤 자연주의 이것만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1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업체 1등이니까 자기의 어떤 브랜딩만 계속 강화하는 거죠. 이건 1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하여튼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고 셀럽,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셀럽들을 이용해서 PPL을 한다. 나는 딴 거 하나도 안 쓰고 셀럽만 계속 쓸 거다. 라고 어떤 중요한 건요. 내 상품을 어떤 이야기로 풀 건가, 컨셉을 뭘로 잡아갈 건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이제 뼈대가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 전략 및 마케팅 전략 구성이라고 뭐 되어 있는데 뭐 참고의 사례로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써놨는데요. 뭐 어떤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컨텐츠는 영상, 사진, 기획 컨텐츠, 정보성 컨텐츠. 기획 컨텐츠는 아까 이제 상품을 보여주는 거고요. 정보성 컨텐츠는 고객이 좋아하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 요청 컨텐츠라든지 상시 업로드 가능하고 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만약에 저는 회사에서 하면요. 무조건 주간 보고를 받으세요. 자체적으로 하면 주간 일주일에
저번 주에는 몇 명 있었는데 몇 명이 늘어났다. 그리고 저번 주에 올린 컨텐츠가 뭐뭐뭐가 있었는데 이 뭐뭐뭐가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나 라는 것들을 꼭 체크하고 평가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늘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없고 수치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SNS 이런 업체들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는 그냥 월간 단위로 해요. 주간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약간 주간으로 꼭 평가를 하셔야 되고 이번 주에 뭐 하고 다음 주에 이게 SNS가 좋은 게 뭐냐면요. 다 예약 기능이 있어서 뭐 그날 올렸다 해서 그날 뭐 올리는 거 아니에요. 다 전주에 다 세팅해놓고 날짜 예약돼가지고 며칠날 뭐 올라오고 며칠날 뭘 다 자동으로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객이 좋아할 만큼 컨텐츠를 이렇게 천천히 만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뭐 키워드 광고나 파워링크나 막 이거는 사실 실비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그냥 네이버가 가져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 같은 거 이런 거 노출되면 자 우리 걸 이렇게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냥 클릭할 때마다 얼마씩 빠져나가는 그런 돈들이고요. 실비 정산. 그리고 이제 파워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블로그 체험단, 기자단 이것도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파워 블로거의 기준은요 1000명입니다. 하루에 내 블로거에 1000명 이상이 온다. 그런데 그 사람부터 보통 저희가 파워 블로거라고 쳐줘요. 그런데 약하죠 1000명 정도는. 왜냐 1000명 갖고는 메인은 못 잡거든요. 그럼 메인은 그 사람 딱 검색하면 메인에 딱 뜨는 사람 몇 명이냐? 보통 한 5000명 이상. 하루에 5000명 정도 방문하는 블로거들은 메인을 잡아요. 5000에서 10,000명 정도 하시는 분들은 상시 메인을 보통 잡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원고료를 보통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원고료를 보통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내로. 이건 제가 뭐 정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하는 그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통 하는 원가를 지금 그냥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바이오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주 4회 정도 컨텐츠를 꾸준히 올린다. 그러면 한 달에 몇 개인가요? 한 16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꾸준히 고객을 관리하면서 늘려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강약, 중강약. 우리 상품 하나 보여주고 고객이 좋아할 만한 정보 2개 보여주고 뭐 언론사 기사라든지 뭐 공신력 있는 거 하나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 보면 보통 이 1000명, 1700명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아까 뭐랄까요? 이게 이제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000명씩 모으기는 힘들어요. 근데 다 봇을 씁니다. 얘기한 것처럼 다 봇을 써서 진행을 하는데 그냥 뭐 무식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클릭 농장처럼 그렇게 쓰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실제 해시태그를 걸어서 내 상품과 관련되는 예를 들어 뭐 샴푸레다 그러면 치킨 이렇게 쳐요. 해시태그 치고 치킨 하면 치킨 쓴 사람들이 쫙 검색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친구 있는 길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키워드를 넣었을 때 그 키워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들만 내 친구로 모아야지 의미 있는 데이터지. 그거를 그냥 아무나 그냥 막팔 이렇게 해가지고 막판하는 사람들 막 모으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런데 돈 주고 그거 얼마더라? 한 8만 원인가요? 한 1000명 모아주고 막 이거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떠돌아다니거든요. 그게 이제 방금 얘기한 그 클릭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데이터들 모아봤자 뭐하냐는 거죠. 약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 3개가 한 피드라서 3개가 한 세트라서 한 일주일에 한 3개, 4개 정도 꾸준히 올리는 게 좋고요. 이것도 바이럴 마케팅 할 때 이것도 뭐 네이버 블로그는요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 블로거를 만들어서 파워 블로거가 되려면 몇 년 걸려요. 이거 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파워 블로거 있는 사람들 체험단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내 거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 퍼와가지고 모아놓는 자리로 쓰는 거지 내 거를 어떻게 키워서 빨리 파워 블로거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얘네들은 체험단을 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이 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되죠. 한 16개에서 20개 한 달에 이렇게 올려요. 그럼 한 이 정도 방문 한 3,000명 정도 블로그는 방문하는 거 목표.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방문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한 3개월 정도 하면 컨텐츠를 한 이만큼 올리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베스트한 사례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베스트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고 실제 한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모여요. 약간 그런 식으로 되고 물론 여기에는 그 봇이 있습니다. 예, 사람이 혼자서 하면 이거 못 맞춰요. 한 6개월 정도 하면 이렇게 맞추고 한 1년 정도 하면 10,000명 정도 모으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통 하는 게 이제 좀 잘하는 업체들이 보통 이렇게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이제 오픈마켓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스토어팜 이게 뭐냐면요 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네이버 스토어팜들 얘네들 오픈마켓이라 부르는데 재밌는 건 이 표예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2005년도, 2006년도, 2016년도, 2015년도에 들어서 다 여기에 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이 믹스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안한 거예요. 오프라인에 있는 백화점들도 온라인이 점점 커가니까 다 입점하고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가 지금 전 느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소셜 커머스 하면 이렇게 이게 V자 펴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광고료를 좀 덜 드리고 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지금 다 한 2, 3년 전만 해도 얘네들한테 입점해서 좀만 하면 바로 이렇게 매출도 많이 나고 효과가 났었거든요. 지금 얘네들한테 들어가면요.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써야 매출이 나요. 근데 사실 누구 배부르나요? 그 업체들만 배부르고 저는 그냥 계속 고생만 하는 거죠. 어쩌게 하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스토어팜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제 제가 활동을 많이 하거나 하면 할수록 그냥 순수하게 얘는 검색 사이트다 보니까 검색 많이 되고 그냥 노력한 만큼 위로 올려줘요. 돈 안 써도.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고요.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도 쿠팡이나 티몬 같은 경우에 입점을 하시는데 얘네는 이벤트성으로 들어갔어요. 얘네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는 거의 지금 현재 동일해요.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다른 게 뭐가 있냐? 얘네는요 수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최저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주 일주일 동안만 내가 20% 할인해서 판매할게. 쿠팡에서도 좀 할인해주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난 쿠팡만 들어갈 건데. 나 티몬이나 얘네 안 들어갈게. 나 이번 일주일에 최저가로 20% 할인해서 니네한테만 이 가격에 줄게. 하면 쿠팡에서는요 수수료 할인을 해줍니다. 얘네들은. 소셜 커머스는 그런 경우는 수수료 할인 해주고 얘들은 안 해줘요. 죽어도. 제가 뭐 얼마나 할인을 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10%면 10%, 12%면 12%. 상품마다 달라요. 내가 옷을 파느냐, 먹는 걸 파느냐, 뭐 가구를 파느냐에 따라 수수료율이 계속 달라집니다. 조금씩. 뭐 이건 참고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 쇼핑몰은 이런 거 GS몰이나 SSG.com 얘네들 종합 쇼핑몰이라 부르고 편집몰은 뭐 10x10 얘네들 한 20-30만 명 정도 고객 회원을 갖고 있는 그냥 쇼핑몰인데 여기 편집몰이라고 따로 불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게 뭐죠? 1300K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면 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오너클랜. 오너클랜이 저도 이 회사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자 협업 판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07년도에 500명에서 3만 명. 굉장히 크게 성장했죠. 2012년까지. 근데 갑자기 3만 명 정도가 아니라 43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43만 개로. 상품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계속 더 성장하고 매출도 뭐 200억, 500억, 뭐 700억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얘들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종이컵을 만드는 사장이에요. 근데 제 홈페이지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G마켓 정도밖에 못하겠어. 나 많은데, 채널 많은데 나는 다 못하겠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G마켓 하나, 내 자사몰 하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다다. 우리 직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종이컵을 대중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쇼핑몰에다가 만드는데 너무 뭐 없잖아요. 힐링하고 내용이 뭐 구색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오너클랜에 딱 들어갔어요. 가입하고 들어갔더니 여기에 플라스틱 컵도 팔고 뭐 유리컵도 팔고 도자기도 팔고 뭐 컵 종류 많이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컵 종류들 다 갖고 와서 내 쇼핑몰을 이쁘게 꾸몄어요. 그래서 내 거 판매되면은 내가 그만큼 수익 그대로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 거 갖고 와서 팔면은 뭐 10에서 20% 정도 제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G마켓 하니까 G마켓에 올려놔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 종이컵도 그 사람들한테도 올려놨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 수천 명이 제 물건을 가져가서 저는 G마켓밖에 못 올렸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11번가 뭐 옥션 이런 데 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10에서 20% 정도는 수수료 떼주고 그리고 제가 나머지 수익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률, 저는 이거 되게 똑똑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공유경제 시대에 약간 그렇게 공유를 잘해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사례라서 여기서 다시 공유 드렸고요.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시대에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고 이제 문자, 카톡, 푸시, 알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비콘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찍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뜻이냐? 자의 마케팅이 아닌 게 유일하게 비콘이에요. 그러니까 비콘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누가 끼는 거가 날라오는 거잖아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QR코드나 NFC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갖다 대야 돼요. 제가 갖다 찍어야 돼요. 제 의지가 들어가거든요. 달라요, 그게.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비콘은 별로 저는 비추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000명 정도 고객을 모았어요. 그러면 한 15,000원 정도 주고 비즈 메시징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고객 관리 그냥 툴이에요. 이거 뭐 저랑 KT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이 정도 고객이 한 1,000명 정도 내가 갖고 있다. 내가 미용실 한다. 내가 지역에서 뭐 중국집을 한다. 뭐 짜장면집을 한다. 뭐 하면은 그 정도 했을 때 고객이 내가 1,000명 정도 DB가 있으면
몇 시에 문 연다, 몇 시에 문 닫는다, 언제 쉰다, 위치가 어디다 뭐 등등 우리 상호에 대해서 전화를 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를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러니까 15,000원밖에 안 하니까 이런 거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내가 한 10,000명 정도 있는 좀 큰 회사다. 내가 이런 가게를 한 10개 정도 체인점 갖고 있는 좀 커졌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하는 게 좋죠. SNS, LMS 문자를 보내는데 이거를 하면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한 30원 정도 되거든요. 문자 업체들한테 통해서 대량으로 발송한 30원인데 그럼 이게 10,000명이면 이게 얼마인가요? 300만 원인가요? 하여튼 이 비용이 3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 이런 느낌으로 한 10,000명 정도 되는 거는 이런 문자로 이제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반응률 좋은 게 목요일이에요. 네. 화요일이 제일 반응이 없습니다. 문자 발송할 때. 그리고 이제 10만 명 정도 내가 중견기업이죠 거의. 고객을 10만 명 정도 모으고 관리하는 데는요. 뭐 예를 들면 형지어페런이나 필라나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좀 큰 업체들, 오래되고 큰 업체들이 보통 이 정도 있고 얘네들은 문자랑 카톡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정보성밖에 못 주는데 고객이 추가를 해서 너랑 친구를 할래? 라고 하는 순간부터 광고성을 줄 수 있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요즘 핫하게 뜨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QR코드 사례 보여드는데요. 얘가 S&P라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근데 얘가 1,000억 넘게 매출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마스크팩 하나 팔아가지고. 근데 얘네가 매출 1,000억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QR코드, 정품 인증. 얘네가 이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구글에서 시간 개념을 탑재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URI를 만들어줘요. 이건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에서 그냥 받아서 공짜로 쓰면 되는데 이 ABE0000 뭐 어쩌고 있는 이 숫자와 이거와 매칭되어 있는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매칭되어 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을 누가 이걸 복사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막 여기저기다가 다른 나라에다 갖다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것도 요즘 얼마나 QR코드가 발전됐냐면 3번 이상 찍으면. 근데 정품 인증하는 사람이 이 물건 사고 3번 이상 정품 인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3번 이상 찍으면 이제 가품이라고 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중국에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걸 인도네시아에서 이게 누가 검색해나? 그럼 뭐라고 떠요? GPS까지 인식하는 거예요. 지역까지. 그 정도로 QR코드가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전에는 이 번호 있잖아요. 이거를 쳐놓아야 된다고 이렇게 쳐서 귀찮게 이벤트 참여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QR코드 찍으면 자동으로 이 번호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졌죠.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MDM. 이 5단계로 들어가면요. 모바일 다이렉트 마케팅이라고 해서 고객의 행동을 트래킹한다. 이거 핵심은 누가입니다. 누가 클릭하고 누가 누구한테 전달하고 뭐 누가 쿠폰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인데 제가 아까 자일 마케팅과 타일 마케팅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99% 뭐 당첨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을 보면요. 뭐 맥주, 뭐 소주, 뭐 한 캔 무료, 뭐 증정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눌러보고 싶게끔 말을 했죠. 클릭하기, 뭐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안 써. 버튼 클릭 뭐 이렇게 아니고 그냥 상세하게 내가 이걸 하면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줘요. 그냥 버튼에다가 들어갔어. 근데 갑자기 빅뱅의 탑이랑 아이유가 막 옆으로 지나가요. 내가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이 이미지를 받고 싶으면 이걸 누르겠죠. 이 이미지가 제 휴대폰에 딱 다운받아져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뭐랄까 이걸 누르고 다운받아지게끔 쉽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된 것처럼 그 자이 마켓 내가 눌러서 이 빅뱅의 탑 이 이미지를 내가 갖고 아이유 이미지를 갖고 싶어서 받았더니 얘가 소주 한 병이네 얘가 맥주 한 병이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99% 스크래치 복권이라고 딱 써있으면 와 스마트폰에 스크래치 복권 어떻게 한다는 거지? 궁금하죠? 한번 눌러봐요. 이런 이미지가 떠요. 자, 이거 뭐야? 똑같이 스크래치 복권처럼 뜨네? 한번 긁어볼까? 이렇게 사람이 긁게 되죠. 시켰나요 제가? 아무도 시켰어요. 근데 제가 호기심이 이제 긁어요 이렇게. 자기가 계속 발동되는 거예요. 긁었어. 그때 이거 10%, 20%, 30% 뭐 하는 거에 막 나와요. 자 이게 나왔어. 쓸 확률은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왜? 제가 시켰나요? 자기가 했잖아요. 자기가 했더니 그 나온 결과물이잖아. 이거 갖고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기획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마케팅 기획을.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MDM 사례 잘 만든 거 하나 예시를 들면요. 보세요. 응답하라 그때 내 피부라 써져 있는데 버튼이 피부 고민 진단해보기입니다. 이걸 누르면 내가 피부 고민을 진단하는 거예요. 자, 눌렀더니 여기 뭐 그 어제보다 주름이 깊어진 것 같다. 뭐 피부가 좀 건조해진 것 같다. 남자친구가 자주 야근하고 피곤해한다.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3개 고민이 있어요. 이걸 눌렀더니 이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10% 할인권이 써져 있어요. 그럼 고객이 10% 할인권 다운 받아봐요. 근데 여기서 또 호기심이 생겨서 다시 이전으로 다시 가요. 그다음 이것도 눌러봐요. 이게 나와요. 여기 뭐가 있나요? 20% 할인권이 있어요. 아까 10%랑 다르네? 그럼 또 다운 받겠죠. 근데 궁금한 거죠. 세 번째 남자 거 누르면 뭐 나오지? 30% 나오는 거 아닌가? 10번 들어가 보는 거죠. 들어갔어요. 뭐 나와요? 5,000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이렇게 고객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게끔 만들고 그거 갖고 구매로 연동한다. 그래서 제가 뭐 제일모직인가? 그 제일모직 한 16년 동안 CRM 하시면서 고객 관리 하신 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보통 응답률 적게 나오면 15% 많이 나오면 50%까지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말래요. 근데 저는 사실인데 왜 거짓말 한다 그러지? 자기가 15년 동안 했는데 1%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자기 마케팅이야 타임 마케팅이에요. 다른 사람이 억지로 주면서 핸드빌 나눠주면요 진짜 100명 중에 한 명 받아갈까 한 그거를 그 사람이 15년 동안 한 거고요. 저는 이거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게 자기 마케팅과 타임 마케팅만 이해하셔도 이제 모바일에도 적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이것만 배워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고요. 자, 서베이 6단계로 가면요. 이미지와 영상할 땐 질문, 상대적인 기법으로 고객의 니즈를 비교하면 뭐냐? 판촉활동. 제가 얘기하는 건요. 판매가 무조건 이루어져야 돼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도구들 다 쓸모없습니다.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기존에 그럼 우리 모바일 설문이 없냐?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막 있고 굉장히 어렵고 막 그래요. 이미지도 없고. 그런데 저희는 아예 대놓고 광고를 합니다. 이미지 위주로. 그래서 버튼도 간단하게, 뭐 영상도 있고. 그래서 질문 몇 개 하고 나면 이 상품 사고 싶게 만들어요. 사례를 보면요. 뭐 이건 당연히 푸딩도 기법이라서 처음에는 질문이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예 아니오로. 근데 여기 보시면요. 그 현재 피부 건강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누가 여기다 예를 하겠습니까? 만족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아니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심리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이런 상품이 있어. 만족하지 않지? 이런 좋은 상품이 있다? 이거랑 하면 같이 하면 좋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먹는 수가 8번째 질문에 자, 지금까지 좋은 것들 쭉 봤지. 근데 이런 할인, 이런 행사, 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살래? 아니, 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살래? 이 기계 혜택 어떤 거 하면 살래?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뭐예요? 안 사는 확률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확률밖에 안 써놨어. 이거 주면 살래, 이거 주면 살래. 살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를 뭐라고 한다? M-서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판매랑 연동 안 되는 서베이 저희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판매랑 연동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사 미팅이나 뭐 이런 느낌으로 매장도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 이게 이런 건 먼저 넘어가고요. 자, 이제 7단계. MCS라고 해서요. 모바일 커스터머 스캔. 모바일로 고객을 스캔한다. 고객의 마음을 스캔해 본다는 건데요. 이제 그 3에서 5분함으로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고 이것도 결국 판촉 활동이다. 그리고 이게 콜센터 역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스킨푸드는요. 작년 4월부터 이걸 시작해서 작년 동안은 그냥 테스트로 했었어요. 올해부터는요. 스킨푸드 전 직원의 KPI 보너스로 다 연동됐어요. 매장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이제 삼성전자로 비교를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예전 모습이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10가지로 질문을 받아요. 근데 그 고객 만족도로 0에서 10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버튼으로 누르기도 힘들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5가지 버튼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10개 넘게 11가지로 평가하는 거랑 5가지라고 평가하는 거랑 이게 당연히 디테일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작동 원리와 지금 MCS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객 사람과 사물을 연결해서 이제 뭐 클라우딩 해가지고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뭐 이렇게 판매를 연동한다? 이 얘기랑 아까 얘기했었던 거랑 동일한데 우선 뭐 이거 계속 설명드릴게요. 시간상. 네, NPS와 MCS가 뭐냐? NPS는 넷 프로모터 스코어라는 건데 얘 순출성 지수라는 걸로 이거는 그냥 논문 쓰거나 할 때 계속 이걸로 해요 보통. 그래가지고 0에서 10점 이건 아예 학술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요 평균으로밖에 평가를 안 해요. 평균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수백 개 매장 이거 평가 안 돼요. 왜냐면 동점이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얘는 그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충성도 고객 관리를 하는데 얘는 1에서 5점 촉도로 평가합니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이걸로만 다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0에서 10점으로 평가할 때 7점과 8점 준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거 설명할 수 있나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저는 되게 깐깐한 사람이에요. 5점 줬어. 보통이니까 5점 준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좀 유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좀 잘못 주면 저 사람 좀 별로겠지? 그럼 나는 8점 정도 주자. 보통이라 생각하지만.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어요? 딱 정확하게 보통, 만족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혀져 있는 대로 그냥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평균 점수 플러스 CNS 점수라는 게 충성도 지수 점수가 붙어요. 이게 뭐지? 이게 붙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막 나와요. 자, 그리고 스킨푸드라는 데서 이렇게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1번 질문. 이 아까 그 충성도 점수, CNS 점수, 매장 평가는 점수고요.
2번, 3번 질문, 4번 질문까지는 그냥 이런 4번 질문과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고객에게 그 우리가 궁금해하는 걸 그냥 물어봐요. 마지막에 5번 질문,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여기에 고객이 주관식으로 답변 달 확률이 몇 프로라 생각하십니까? 자, 제일 없다고 생각하시죠? 없다는 분은 한번 또 몇 분일 것 같으세요? 주관식 몇 프로 정도 쓸 것 같으세요? 10% 이내.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맨 처음에 딱 했을 때 37% 나왔고요. 지금 52%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가 반 이상이 여기다 뭘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업도 고객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우리가 신상품도 나왔고 이렇게 좋은 상품들 팔아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고객도 기업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야, 니네 매장 너무 불결해. 좀 치워라. 뭐 등등. 니네 직원 너무 불편해. 뭐 유니폼 좀 바꿔라. 등등. 정말 단종 상품이 왜 이렇게 많니?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이제 충성도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충성도가 없는 고객인데 여기를 막 댓글을 달아요. 불평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뭐 불만 사항도 굉장히 많이 적어요. 클레임 고객. 여기서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8,000자를 쓰신 분이 계세요. 책을 써놨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사실은 저희 시스템에는요 1,000자 이상 들어가면은 저장이 안 됐어요. 근데 8,000자 쓰신 분이 이제 DB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저희 검색이 안 되고 DB에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정도로 고객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관리자 화면이고 이제 아까 그 설문 결과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관리자 화면이고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이디어의 핵심인데 이 5가지 정보가 있죠. 강남, 서초, 양재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강남 좀 볼게요. 5점 체크한 사람이 20명 있습니다. 2점 체크하는 사람 1명 있어요. 1점 체크하는 사람이 9명 있네요. 총 30명이 응답했어요. 자, 경기 좀 볼게요. 여기 5점 없습니다. 4점 있어요. 3점 있어요. 2점 있어요. 1점 없어요. 경기점과 강남점은 정반대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이 5가지 점포는요. 평균 점포가 3.7로 동일합니다. 응답자도 30명으로 동일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본사에서 평균 점수 3.7 5개 매장 어떻게 평가하죠? 동일하다고 평가하죠. 왜? 평균 점수 동일하니까. 근데 실제 고객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 5개 매장이 동일한 컨디션이니까 전혀 틀려요. 그리고 어디가 그럼 잘한 거냐? 어디가 잘한 거냐? 여기가 강남점이 잘한 거예요. 왜 강남점이 잘했냐? 5점 매우 만족이 많은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한 매장이 잘한 겁니다. 그럼 4점은 뭐예요? 4점은요 언제든지 경쟁사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사에서 프로모션만 한 번 하면 다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 그거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3점 이하는 뭡니까? 그냥 우리 브랜드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가 제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보죠. 이게 1점은 뭐지? 1점에 그 주관식에다가 얘네 써놨어요. 야, 니네 화장실 너무 지저분해. 나 니네 화장실 때문에 못 가겠어. 니네 주차장이 왜 없니? 니네 직원 A라는 사람 너무 싫어. 얘네들 뭐예요? 이 A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화장실도 안 가고 차를 갖고 오지 않은 고객이죠. 이해되시죠? 그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부분이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객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컴퓨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 이 키워드들을 찾아내요. 이 키워드별로 이 고객들은 이런 걸 얘기한다고 묻고 고객의 니즈가 총 6가지 큰 카테고리에 40여 가지의 작은 카테고리로 분류돼서 경영자에게 보고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상세하게 분석하는 거고요. 매장 홍보용 사례 예시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만약 식당을 해요. 조그맣게 경양식 식당을 합니다. 자, 페도로스라는 식당의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이게 평가하는 거죠. 1번 질문은 무조건 이걸로 가요. 2번 질문. 자, 그러면 식사 관련 장점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뭐냐? 주방장이 20년 됐대요. 웰빙 식단이래요. 1인 1, 위생적 1인 1코스. 그리고 뭐 생산 탄지 직송이고 무한리필 뭐 이런 얘기 좋은 장점들이 막 써져 있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이 주방장이 호텔 경력이 20년 됐어? 나 몰랐네? 그냥 이러면서 체크하겠죠. 여기 보면 3번 질문 보니까 장점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개별룸 있다. 단체 예약 120명도 되네? 나 이거 몰랐네? 약간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무료 단체 버스 대절도 해주네? 나 이거 몰랐네? 근데 이 설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게 되는 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이 설문은요 우리를 그냥 대놓고 광고하는 거예요. 대놓고 자랑. 대놓고 자랑질. 뭐 평균 뭐 규칙 뭐 이거 중간에서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대놓고 우리가 되게 좋아. 결국 이거 설문 다 하는 데서 우리 매장의 단골 고객이 되죠. 그리고 할인권도 막 그런 거 줘요. 구매하게끔. 약간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하는 거, 이 서베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계속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벌써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예. 제가 만들지 않았더라도. 근데 제가 처음에 만든 건 맞는데 제가 하던 방법들이 뭐 꼭 제가 한 방법들을 흉내냈다기보다 많이 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매장 안 되는 걸로 가고 있고요. 구글 트렌드는 아시면 좋죠. 이거 대통령 5명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이때 그 투표율인데 여기 선거할 때 정확하게 많이 맞았죠. 그리고 여기 한국어 대한민국이나 지난 30일 이런 것들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맞추면. 이거는 그냥 해보시면 압니다. 직관적이에요. 그냥 인터넷에 구글 트렌드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딱 나와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신세계, 롯데 뭐 제 관련된 상품들 조사하면 나오고요. 그런데 사실은 구글 트렌드는 글로벌리하게는 좀 잘 맞는데 그냥 예를 들면 BMW나 벤츠나 뭐 이런 것들 중에 회사가 어디가 더 좋은가, 매출이 어디가 더 좋을까, 이거 갖고 매출도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많이 검색하는 브랜드가 많이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유추할 수 있고,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우종필이라는 세종대학교 교수가 언론에다 크게 대문짝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고요. 네이버 트렌드는 좀 아쉬워요. 네이버 트렌드는 단점이 많아요. 이 주제어를 세 가지밖에 못 써요. 근데 이제 구글 트렌드는 이거 계속 그냥 콤만 넣고 계속 넣을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좀 장단점이 있고요. 네이버 트렌드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네이버 트렌드가 뭐 좋은 게 뭐냐? 얘는 이게 좋아요. 지역별로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검색이 많이 되는가.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따라하기 힘든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약간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라 네이버가 이거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잘 믹스해서 컨텐츠 잘 만들고 스토리 잘 만들어서 광팬을 많이 만들어야 강소기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상 뭐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이게 지금 딱 끝내면 되는 시간 맞는 것 같고요. 이제 한 15분 정도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질문하실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먼저. 제가 그 요즘 하고 있는 것 중에 네네. 그 독일 해외 이사를 하고 있거든요. 독일에 있는 해외 이사? 독일 한국에서 네. 독일로 해외 이사를 그러니까 저는 이사를 한다고요? 네, 해외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서부터 어떤 카페에서 네. 글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그 좋은 이미지가 쌓여서 지금 뭐 한 달에 그냥 꽤 많은 건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도 그 SNS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해외 이사를 하는 고객들은 유학 가는 사람, 뭐 이민 가는 사람, 취업, 뭐 주재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SNS 그 넓은 영역에서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의뢰를 받은 적 비슷한 걸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B2B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B2B 사업을 하는데 B2C 그냥 일반 고객들한테 그 퍼뜨리면 뭐하냐. 내가 딱 필요한 그 사람들, 내가 원하는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팬이면 좋겠다. 그거는 헤드헌팅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네, 헤드헌팅 사람 조인을 하시면 됩니다. 헤드헌팅에 서치펌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는 모든 이력서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재원인 사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유학을 갈 것 같은 사람, 모르는 사람들을 뭘로 검색하느냐? 헤드헌팅의 서치펌으로 검색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시면 좀 더 타겟팅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헤드헌팅의 그 서치펌이 사실 굉장히 박해요. 그 일이 굉장히 어렵고 헤드헌팅을 꼭 성공해야 성공 보수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헤드헌팅 자체가. 근데 헤드헌터한테 꼭 성공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SNS에 좀 고객 좀 모아주고 정보를 좀 같이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뭐 그 헤드헌팅이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왔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디 삼성전자 주재원으로 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그 독일에 있는 주재원이 나왔어요. 아니면 한국에 그 삼성전자 주재원으로 뭐 독일로 갈 사람이나 독일에서 한국으로 올 사람이나 뭐 이런 것도 검색해서 그런 유의 사람들 좀 뽑아냈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메일 보내면서 뭐 헤드헌팅 관련돼서 뭐 이직이나 뭐 이런 거 관심 있는지 물어보면서 근데 밑에 조그맣게 그 광고 같은 것처럼 뭐 이사 가실 거면 여기 쓰시면 되게 친절하고 좋대요 라고 한마디만 붙여넣어줘도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정보에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B2B 하는 업체들도 저한테 그런 거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저는 제 물건 뭐 니들이었어요. 뭔가 이게 휴대폰에 뭐 이렇게 그 휴대폰 뭐 이렇게 접착 같은 거 할 때 그 상품이 딱 접착하게끔 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의 직원들이 자기네 SNS 회원이어서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헤드헌터 하시는 분은 그 사람들한테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뭐 메일을 보내고 혹시 이직에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밑에다가 근데 이런 업체들도 있다는데 관심 있는 업체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내는 거예요. 문제가 될까요? 다음 질문. 네. 팟캐스트 같은 1인 방송에 네네. 성공 1인 방송이요? 네, 뭐 팟캐스트 같은 거 아니면 엄청 어렵죠. 1인 그러니까. 방송을 해서 성공한다는 건요, 진짜 요즘은 기획사 끼고 하잖아요, 다. CJ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 끼고 해야지 그게 유명해지지, 혼자 뭐 이렇게 할 좀. 유명인을 채용하기 전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세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자기 할머니를 최근에 뭐 이렇게 할머니가 화장하는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뭔가 특별한 콘텐츠를 가지고 기획을 하면 꼭 그런 거꾸로 이제 나중에 유명해지면 걔들이 기획사가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사실 그건 운빨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밍도 좋아야 되고 기획도 그때 타이밍에 굉장히 좋게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히팅을 했을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거기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이 시행착오 겪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이 결과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다 엄청난 시행착오를 나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블로그나 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 상업성 때문에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린 건데요. 고객은 광고를 싫어합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광고 있는 거나 뭐 이런 어떤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저한테 상업적으로 접근하거나 나한테 뭐 물건 팔라고 오는 사람들 신고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은 무조건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상업적으로 접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게 강약, 중강약 방법을 꼭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뭔가 정보가 대하는 걸 주면서 같이 친구하자 해야지 얘들이 아 그래 얘 여기에는 좀 보니까 좋은 정보가 많이 나와 싶으니까 이제 거기에 여기 팬도 많은 것 같고 여기 좀 괜찮은 기업이네 이렇게 생각돼야 이제 거기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강약, 중강약 잘하는 느끼예요. 아까 그 KPI 말씀하실 때 그 저기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걸 할 때 네. 그걸 올리기 위해서 구독자 수나 아니면 좋아요를 올리기 위해서 봇을 사용하신다고 했었어요. 네, 보스 사용합니다. 근데 그 봇을 사용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해 그냥 프로그래밍이에요. 아 그냥 프로그램이군요. 네. 이게 뭐냐면 그냥 마우스가 자기가 컴퓨터 화면에서 마우스가 자동적으로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 팔로워라고 이제 써져 있는 파란색 그 이미지를 쫓아가서 클릭을 누르고 그 댓글 쓰기라는 그 글씨를 찾아가서 또 거기 가서 댓글을 써주는 거를 코딩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은 별도로 그거는 그러니까는 그 대표님 같은 그런 회사에서 그렇게 근데 그거는요 사실은 조금 컴퓨터 배우신 분들은요 어느 정도 합니다. 예, 네. 이거는 꼭 저희가처럼 전문성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더라도 네. 뭐 지금 전자공학과 나오고 하는 정도 되는 분들 이런 거 좀 짜줘 하면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 요즘은 다 웬만하면 다 오픈소스로 개방되어 있어서요. 그렇지만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보수로 한 거는 예, 진정한 그런 어떤 그 팔로워나 이런 게 될 수가 없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 그쵸.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챗봇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했는지 기계가 했는지 티가 안 나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팔로우 가서 먼저 이제 팔로잉을 합니다. 팔로우를 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댓글에다가 막 이렇게 그 사람 사진 잘 봤어요. 뭐 어쩌고 막 말을 달아줘요. 그리고 나서 좋아요 하트도 한번 눌러줘요. 약간 그 과정을 다 거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내 사이트에 와서 내 사진도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팔로우도 해주고 할 테니까 나도 팔로우를 해줘야지 하고 관심을 서로 가지게끔 하는 과정을 하는 건데 그거를 하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 거 컨텐츠가 굉장히 좋다면 한 잘 되는 건 한 40%? 30, 40% 정도가 서로 마팔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별로 안 좋다. 이 사람이 별로 그냥 안 좋다. 너무 상업적이다. 내용이 다 피드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상업적으로밖에 없다. 그러면 한 10% 내외로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언팔을 하는 거죠. 다시 취소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요.
제 질문 또 하나가 있는데요. 같은 건데요. 그 팔로워들이나 아니면 들어가서 하죠.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북에 어떤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걸어서 그 트래피커 같이 네네. 그런 이벤트들을 위해서 들어왔다가 잠시 다 그거 빠져나가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숫자적으로는 뭐 10,000명, 2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죠. 팔로워가 사실은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를 하거나 내지는 그런 트래피커들을 그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강연 중에 진심으로 SNS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누가 하나가 거기서 정말 진심으로 내 것처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댓글도 처음에 댓글 달아가지고 그거 친구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맺어놓고 나서 계속 내가 그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과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지 고객들이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강약, 중강약을 조정하면서 이 친구들을 계속 끌어 모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저희가 기업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되게 조급하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 끌어 모으느라고 계속해서 이벤트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벤트가 없거나 선물을 주지 않으면은 이벤트는 한 달에 한 번만 하세요. 이벤트는 너무 많이 하면 질리죠. 한 달에 한 번. 예, 한 달에 한 번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약, 중강약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강약, 중강약 했으면 그 다음 주에도 강약, 중강약, 강약, 중약약, 강약, 중약약 이런 느낌으로 물론 그게 100% 맞지는 않아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뭐 뉴스 2번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정보성 콘텐츠가 계속 꾸준히 나와야 된다. 고객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기 강연 중에 지금 이게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다 못 보여드렸는데 정말 고객이 움직이는 건요, 막 멋있는 그래픽이나 잘 만든 그런 영상들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수성 있는 그런 초등학생들이 아빠 치킨 먹고 싶어요라고 써놨는 그런 것들이 인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 저희하고 협업을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하실 수 있을지. 아니요, 그거는 제가 상품이 뭔지 몰라서 정확하게. 의료기기입니다. 디스크 그러니까 치료기입니다. 의료기기도 종류가 너무 많고 지금 현재 제가 봐야지 이게 상업성이 있는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가정용 디스크 치료기고요. 네. 상업성은 있습니다. 꾸준히 나가는데 컴플레인이나 반품이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제품은 아주 꾸집니다. 근데 그게 고가인데도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능만 갖고 있는 건데 네네. 이게 그냥 꾸준히 나가고 그리고 컴플레인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제가 여기 협업이라고 써놓은 이유를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제 실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내 사이트에 한 달에 한 번만 이벤트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협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 스타키 보청기 같은 보청기 업체랑 협업을 했어요. 의료기기니까. 그쪽에 같이 협업을 했는데 스타키 보청기에서 이벤트로 이렇게 상품을 해줬어요. 근데 이벤트가 그쪽에서 터졌어요. 그걸 좀 다른 업체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 예를 들면 일동 후디스 뭐 이런 데 해서 협업을 했어요. 거기 뭐 주고 뭐 효도 상품으로 줬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한 달에 한 번 내 사이트에서 이벤트 했지만 나랑 협업한 데서도 계속 이벤트를 하고 있죠. 한 달에 수십 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협업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적 제휴, 이런 마케팅적인 제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그리고 제가 이번 한국 대방송기업 상생협회 사무국장으로 있는데 이거를 뭐 만들었어요, 같이. 근데 이거를 하려고 했었던 거는 저 거기서 월급 하나도 안 받고 제 탑이 다 틀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런 기업 간에 서로 상생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걸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예, 그런 거를 하려고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아까 정은찬 총리가 뭐 이렇게 뭐 들고 있는 거 딱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올려놓고 막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써놨는데 마케팅도 그렇게 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모든 회사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분명히 연관돼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그 거래처 중에 웅진 플레이 도시 아까 그 애기 만드는 데 있잖아요. 거기랑 EK 키드키즈라고 아기 그 전문 교육 뭐 그런 거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교재 같은 거. 그리고 뭐 아까 일동후디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키코라고 해서 미아 방지 기기 뭐 이렇게 아기 미아 방지 얘네들 다 아동에 관련돼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얘네들끼리 같이 서로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갖고 이벤트나 마케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서로 내 고객과 제 고객을 서로 섞어가면서 서로 이제 같이 시너지 상승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협업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예, 뒤에 전화번호 적혀 있던데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예. 그 아까 설문조사 얘기하실 때 네네. 매출로 바로 직결되는 그런 기획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설문조사 자체를 참여하게 만드는 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설문조사 하시면 뭐 사은품을 주겠다라고 네네. 하시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서 배운 것처럼 타의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선물 그렇죠. 없이 할 수 네. 있는 그런 사례가 또 있는지
알고 싶어요. 네, 첫 번째 페이지가 우선 재밌으면 하고요. 보통 이제 다른 화장품 회사 이런 데는 500포인트, 그러니까 500원이죠. 설문조사하면 500원을 준다. 약간 이런 식인데 사실 500원 주고 그 사람이 만원, 2만원어치 물건 다시 사주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5% 미만으로 쓰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뭐랄까요, 돈을 안 들이고 마케팅을 한 경우가 설문조사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17대인가 18대인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당시에 제가 모바일 마케팅을 설문조사를 처음으로 했어요. 대선은. 근데 그 약점이 잡혔죠. 대선에 대한 설문조사는 뭘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럼 제가 뭘 줬을까요? 설문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설문 응답하신 분들한테 아이디랑 비번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설문 결과 내가 난 이렇게 찍었는데 딴 사람들은 어떻게 찍었는지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디어 내가 이게 뭐 무죄 출시라는 얘기 혹시 아십니까?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이제 드릴 수 있는 거 뭐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마케팅, 저는 무죄 출시가 굉장히 강력한 마케팅 도구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드리지 않고 뭐 베푸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거는 상품에 따라 기획도 달라질 거라서 제가 뭐라고 지금 딱 얘기 드리긴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질문 또 있는데요. 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SNS가 물론 판매랑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지금 그 대표님께서는 대부분 다 판매와 직결되는 거에 더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회사의 그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한 SNS의 어떤 중요하죠. 네, 그런 건 어떻게 또 그러니까 그 이니스프리나 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례에서 있었지만 브랜딩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품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고객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광고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고객들은 1대1 대면하는 걸 좋아해요. 나만 챙겨주고 나한테 맞춤형을 해주고 이걸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고 있는 브랜드, 그게 브랜딩을 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광고를 우리 상품을 대놓고 하지 않고 광고를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상품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로 하다라는 거고요. 브랜딩을 하려면은 글쎄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긍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쌓아야 되는 게 브랜딩이라서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명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브랜딩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유튜버 동영상 그야말로 1인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겁을 빡 주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조용호 뒤에 있는 저 젊은 총각하고 같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인 그 촬영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하는데, 야, 이게 부담이 돼서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요, 저는요, 1인 방송을 하셔도 컨셉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요,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내가 뭘 하겠다라는 컨셉이 명확하면요, 내가 알려줘야 되는 정보가 짧고 굵게 명확하게 딱 알려주는 거면 좋아요. 근데 별 얘기도 없는데 10분, 20분 잡아먹고 이래버리면 아무도 안 보고 약간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컨셉이 되게 중요하고 정보를 줘야 돼요. 아까 얘기처럼 내 상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순간 벌써 그러지는 거고요. 그들이 좋아할 만한 정보를, 그러니까 뭐 8대2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7, 80%는 그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머지 20% 정도만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영상 촬영할 때 요즘은 2분을 안 넘기는 게 그렇죠. 하나 더 중요한데, 네네. 예를 들어서 뭐 2분을 넘어가지고 뭐 10분을 한다든지 뭐 저는요. 5분을 한다든지 했을 때 하고 정말 2분 그 안쪽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30초고요. 네, 기본적으로 30초 넘어가는 순간 이제 다 넘어가죠. 네, 다 1분까지도 안 가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 다른 영상 이거 보다가 재미없어 그러면 그냥 넘기는 거는 30초에서 끝나요. 15초, 30초에서 다 끝나버리지 1분, 2분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1분, 2분이냐 5분, 10분이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30초에서 벌써 다 결판 났으니까. 예, 30초 내에서 벌써 다 결판 났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진짜, 근데 만약에 컨텐츠가 정말 나한테 보고 재미있다 그러면요 10분이 뭡니까? 1시간도 봐요. 예, 내용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재미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막 웃기는 것만 쫙 연결하는 거 10분짜리를 끝까지 다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냥 그 뒤에 뭐가 나올지 궁금하고 재미있고 하니까 약간 그렇게 가볍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소장은 잘생겨가지고 한 시간에 듣죠.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 그 이야기보다는 SNS 방법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저도 저번에도 SNS 이거 들으려고 했는데 저쪽 팀이 약해가지고 저쪽에 앉아있었고 오늘 밤에도 여기는 입체 여지 빡빡한데 저는 좀 자리는 부족해가지고 또 저쪽으로 갔었어요. 여전히 또 아쉬움이 있는데 따로 한번 이렇게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9월 조참 포럼 그 9월 20일 아침입니다. 그때는 저 방에 지금 그 9월 강사가 와 있습니다. 12년 연속 판매와 영업 노하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구나. 정말 어떻게 12년 동안 영업 그 연속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게 남다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9월 가을에 개강한 첫 스타트를 끌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열렬한 이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우리 그 벤처 판매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 벤처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다 될 거예요. 네, 자, 이거라도 읽게 만들자. 정말 그분들의 머리와 가슴에 아이디어를 집어넣으면 같이 동화될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아마 신청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라도 다 택배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